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권혁입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이런 이제 해운 산업 차원에서의 또 논의 이런 것들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는 송희택 변호사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라는 제목으로 발제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화면 보입니까? 예, 잘 보입니다. 예. 예, 방금 소개받은 송인택 법무법인 노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이 갑작스럽게 생기고 논의가 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특히 시민재해 분야는 이 시행령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뭐가 뭔지 모르고 만들 정도로 아주 정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들조차도 지금 뭐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그러면 이런 법 시행으로 우리의 어떤 리스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법 시행에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해석 문제 그리고 뭐 검찰에서 쭉 수사를 하면서 느꼈던 산업재해 또는 그 전에 뭐 큰 대형 사고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그런 시민재해 사건의 어떤 수사 경험에 비추어 봐서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 수사 경험 그리고 저희 경험에 비추어 본 안전경영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취지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넘김이 좀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법 취지가 어떤 경영 책임자를 그 주 타겟으로 당신들이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어떤 특정인을 타겟으로 한 특별 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공중 이용 시설이나 수단, 교통수단, 뭐 그다음에 원료나 제조물 취급하는 사람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조치 요구했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 또는 공무원이다 하여튼 그 경영 책임자와 법인을 엄벌하는 법인데 그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조치를 형식적으로만 해놨을 때 과연 그걸로서 그 면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문서가 진정 성립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는 형식적 진정 성립과 실질적 진정 성립 다 요구하듯이 이 법의 입법 취지가 경영 책임자한테 안전보건 조치를 하라는 법에서 있는 모든 요구하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을 강제하겠다. 이거 안 하면 당신 처벌하겠다. 이런 법이기 때문에 아마 검사 등 수사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할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이제는 종전과 다르게 종전에는 좀 안 됐다. 세상에 이런 법을 다 어떻게 지키라고 하느냐. 일반 산업재에서는 이런 면이 있었고 그 시민재에서는 여론이 워낙 비등하기 때문에 무조건 누군가든 구속을 해서 상황을 국민 여론을 진정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갔다가 이제는 그 모든 산업재해든 시민재해든 다 엄벌주의로 이게 국민의 이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세게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을 압박하는 여론 환경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경영자 잘못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든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든 전부 다 수사 강도, 구속 기준, 양형 기준이 다 강화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있었던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건의 경우는 사람이 40명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하에서는 이런 사례는 이 정도 처벌할 일은 전혀 없고 아마 10년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훨씬 더 중하게 처벌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이 되기 전에 이미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뒤에 그 일선에서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특별 안전점검 사고 나면은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 위반 사항이 뭐 수백 가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대표를 구약식을 해서 벌금으로 처분했는데 현재는 재판에 바로 회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이 대검에서 지정한 것이 울산지검인데 벌써 울산지검에서는 그 옛날에 서류로 그냥 구약식 하던 사안도 재판에 회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 책임자에게 어떤 리스크가 이제 강요된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아마 현 실무에서는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법에 하라는 대로 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인명피해를 차단하는 부분은 아마도 이건 안전 전문가의 영역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다 완벽하게 차단이 될 것인지는 저도 좀 회의적입니다. 재해자의 과실이 경합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특별안전점검 등 공단이나 이 전문가들이 다 이잡듯이 뒤지고 나서도 사고 또 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도 예상치 못한 숨은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는 그러면 사고는 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다 해서 그러다 보면 사고 발생은 무슨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발생하는 사고에서는 법적 책임을 감면받는 게 어떤 거냐.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더 낫지 않겠나 싶고요. 실무 경험에 비춰서 보면 사고 원인이 뭐냐. 첫째, 대표이사나 경영 책임 상부에서 안전조치를 잘 하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전혀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최고 큰 원인은 그 대표이사의 뜻과 다르게 현장에서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는 점. 둘째, 다 교육도 하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먼 에러가 또 생겨서 또 사고가 난다는 점.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숨은 위험에서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현장에서 사고 원인에 맞게 아마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대재해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또 종전과 달라졌습니다. 산안법상의 중대재해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만 산업재해 중에서 그걸 중대재해라고 했었는데 현재는 부상과 직업성 질병은 중대산업재해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그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은 그러면은 모두 종전과 다르게 중대산업재해로 이거를 격상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성 질병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별표에 1에 있어 쭉 지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뭐 다 표를 보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 기준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느냐, 사업주가 예방 가능하느냐, 피해가 심각하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고용노동부가 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이거 제정 과정에서 경영계하고 노동계 많은 얘기가 이제 뭐 근골격계 또는 뭐 이런 심혈관계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좀 그 어떤 보상 측면에서는 말이 되지만은 그 형사적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접근법이고 그거를 강화를 하면은 개인의 사생활조차도 사업주가 다 어젯밤에 술을 먹었는지까지 다 그 작업 환경에 투입할 때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여서 이거는 좀 사생활의 비밀에도 좀 역행하는 건데 일부 노동단체에서 좀 과욕을 부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대시민제도 이거는 종래 뭐 사망, 부상, 질병 전부 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고를 우리가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의뢰했던 부분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고라든가 대표적으로 성수대교 사건이라든가 또 최근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 그다음에 위도에 갔던 서해 페리오 사건 이런 사건들이 대표적인 중대 시민재해입니다. 다만 이 재해가 여기서는 산업재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뭐 교육시설 이런 정도의 예외를 빼고는 전부 다 적용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무 연구에 만들어서 논의할 때 청남동 마녀 김밥 이 부분 분당했었던 사건도 그러면 다 적용되지 않겠느냐. 시행령 제정되기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조그마한 김밥 사건 집에서도 이제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은 모두 중대 심해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이 법 시행 후에 어떻게 무엇이 바뀌느냐. 산업재해 부분은 경영 책임자는 그 자체로서 종전에는 책임을 안 졌습니다. 여기 이제 붉은색은 붉은색으로 책임을 지는 으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경영 책임자가 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장의 근로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이렇게 적용됐었는데 이 법 시행 후에는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장 지휘 감독자 근로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이제 의율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겸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로 다 처벌받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과실범의 양형 기준이 문제인데 종전보다도 더 이제 폭넓게 인정될 소지가 있고 지금 산안법 체계에서도 경찰은 그 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수사와 별도로 자기 스스로 자기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고위법인데 이거를 노동부가 수사를 했는데 같은 내용을 경찰이 과실범으로 수사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대표이사는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게 되는데 경영 책임자는 그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입법으로 정리도 안 돼 있고 경찰이 사회 여론 분위기 타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현재도 산재 사고에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산재 사고 자체가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과실로 해서 대표를 책임을 물으라고 할 때 결국은 인과관계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수사는 받는 상황이 벌어질 소지가 있는 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시민재의 경우는 그전에는 구체적 주임의자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했었는데 이제 이 법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이렇게 의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의 법위는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처벌을 받냐? 사망의 재해는 종전에는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든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든 7년 이하에 있었는데 이제는 1년 이상 67년 6개월까지 처벌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뭐 벌금을 10억 원 이하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년 이상 30년 이하라는 뜻이고 또 같은 재판을 받으면서
중대재해 사고가 두 개가 나와서 그 두 사건을 한꺼번에 처벌받는다면 경합범 가중에서 상한선을 2분의 1 가중하면 45년으로 늘어나고, 또 중대재해로 인한 판결 확정 후에 5년 내 다시 재범하면은 또다시 재판받을 때는 2분의 1 가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7년 6월까지 상한선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국회의원이 발표했던 자료인데 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사이에 그 사망자 수입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23명, 작게는 뭐 2명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5년 내 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특히 이게 물론 본사가 아닌 그 도급 등 하청 업체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부분도 다 책임을 본사 측에서 원청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무서운 조항이 될 겁니다. 징벌배상은 또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그 배상 책임을 묻고 있고, 고의와 중과실, 이거는 형사하고 다르게 민사에서는 중과실만 인정되면은 무조건 배상 책임을 인정하겠다. 근데 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는 경영 책임자, 사업주 측에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하라는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아마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은 게 그 부분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 이행이 되지 않았으면은 징벌배상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책임의 주체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인데, 사업주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주든 다들 아실 테니까 문제가 없고,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 이제 대표 경영 책임자, 안전 경영 책임자, 뭐 공무상 경영 책임자 셋으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인사와 예산에 관한 총괄하고 회사를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경영 책임자입니다. 안전 경영 책임자는 누구냐? 그 밑에서 위임 전결 범위 권한에 의해서 인사 예산에 관한 안전 관련 부분을 행사하고 있으면은 그 부분이 이에 준하는 안전 경영 책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검찰에서는 검사장이 처리하는 영역의 업무는 아마 사건 수로 치면은 1% 내외밖에 안 될 거고, 나머지 99%는 다 차장 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있어도 이렇게 실질적인 업무를 아래에서 하는 전결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안전 경영 책임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이 법 시행 전후에서 각계에서 논의하는 게, 안전만은 대표 책임지는 안전대표이사를 선임해서 각자 대표를 해버리면 나는 면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의 예산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다 주고 자기는 경영에서 뒤로 빠지면 가능하지만은, 내가 경영 다 하면서 안전대표이사를 따로 세운다.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구속수사 빌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생산 현장과 분리된 대표이사가 가능하냐. 어떤 전담 조직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장에 대해서, 사고는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사 예산에 관한 권한이 없는 그런 안전대표이사는 법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또 그러면 50인, 5인 이런 이제 적용 요건과 관련해서 상시 근로자의 개념, 이 부분은 웬만한 분들은 기업하시면 다 아실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없던 종사자, 이 사람이 누구냐? 내 사업을 위해서 대가 돈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다 종사자다. 그러니까 도급에 따라서 행해지는 때는 수급인하고 수급인의 근로자, 그 사람한테 돈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 제공자까지 다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한테 적용되는데,
이 어떤 게 사업이냐.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어도 그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조직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 뭐 영리나 비영리냐 일시적이냐 그거 다 불문하고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상 쪽이니까 해상 쪽에 여러 선박을 움직이고 있고 하나는 대서양에 가 있고 하나는 남태평양에 가 있고 다 포함해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는 건 아니고 안전보건 확보이면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그 사업의 특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라. 이 항이 무지 무서운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시정명령 이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각종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하는 조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 대상자는 종사자, 장소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게 이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9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의 설정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스운 사람들이 우습게 만든 법 아니냐 시행령 아니냐 이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거기다 성과 측정이라든가 연도별 달성 목표까지 다 안전 경영의 목표와 경영 방침에 설정해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회사 경영 방침이 뭐 그렇게 책으로 한 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책으로 요구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인과관계하고 연결되기도 어렵고 장식용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할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부분은 뭐 형식적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그 법이 요구하는 대로 큰 무리가 없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요거하고 이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만 설치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분 포함해서 사람에 관한 부분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반기마다 점검하고 잘 안 된 건 필요한 조치를 하라. 이거는 그 종래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있고 또 산업안전보건규칙에 600개인지 700개인지 위험 작업에 대해서 다 조치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절차, 제도, 시스템을 만들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하고 이행을 시키라는 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에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등에 관한 예산 편성 집행하라. 이건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산 편성에 관한 공기업은 기재부에서 이미 정해준 게 있고 일반 기업은 뭐 지금 한 건설 같은 경우 5% 산안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좀 많이 하면 되니까 그건 또 그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충실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예산 부여하고 평가 기준 마련하고 평가해라. 그럼 그대로 하면 될 겁니다. 이거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안법에 따른 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거 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박의 같은 경우는 원양어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뭐 여객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화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뭐 해기사 면허 갖춘 사람 배치하는 부분 그거 포함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빠뜨리지 말고 좀 하셔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해라. 그리고 반기별로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개선할 건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응, 추가 피해 방지 이런 매뉴얼을 만들라. 이거 가장 잘못한 게 그 세월호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도급 용역 위탁을 줄 때에는 아무나 그냥 주지 말고 그 사람들의 산재 예방 조치 능력이라든가 그에 대한 비용에 관한 그다음에 공기에 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도급 등을 줘라 이런 문제니까 이 부분도 뭐 그대로 하면 됩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목표와 경영 방침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14조의 규정항으로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하면 되고 이거 위반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걸 가지고 뭐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데 특별안전 점검할 때. 근데 뭐 이게 형사 책임과는 큰 문제는 없는 조항이고 그냥 선언적 규정이니까 이거는 그 안전관리 회사마다 안전관리 규정에다가 자세히 넣으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전담 조직은 그 요건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건설 시공 능력 200인 이내 종건업체인데 여기에 두어야 될 사람이 3명 이상일 때만 설치하라는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에 관한 사항이 이게 무지 어렵고 이게 잘못되면은 크게 이제 실질적으로 안 했다, 형식적으로 했다 다툼이 벌어질 영역인데 이 부분은 아마 재발 방지 쪽에서 직결되는 그러한 그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 부분은 시행령 4조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요. 이 부분도 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 기준 만들고 예산 부여, 권한 부여, 평가 기준 시행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이게 이제 노조가 큰 데는 항상 제대로 무서워서 잘 못하는데 이 법 시행되는 1월 27일 즈음에서 한번 전 사원의 그 노조원도 있고 아닌도 있으니까 다 같이 뭐 안전 분야에 관한 의견 청취를 한번 다 시행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또 발생했던 했을 때에 대한 위험 대비 매뉴얼 또는 만들어서 우리 저 그전에 민방공 훈련하듯이 한 번씩 이렇게 법에 하라는 대로 시행을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도급 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아무나 주지 말라는 취지인데 이 부분도 그 이 사람들의 그 산재 예방에 관한 능력이나 기술에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또 관리 비용 기준 만들고 공기에 관한 기준 만들어서 그대로 요거 통과한 업체를 그 낙찰시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이제 여기서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박 발주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도급인의 그 말하는 도급인은 해당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런저런 주문을 많이 하는데 그 주문이 잘못돼서 그걸 따르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공범으로 아마 비신분범이지만 처벌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재발생 시에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라가 이제 법에서 요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무지 어렵고 힘든 부분일 거고 웬만하면 뭐 한 번은 면했을 때 두 번은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조항이 이 조항 아닌가. 노동부가 재해이기 때문에 일반재해, 아차 사고 다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한 번 사고 나서 또 다른 사고가 반복됐을 때 큰 사고 날 거에 대해서는 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해라. 그런 부분이 나는 얘기만 했는데 밑에서 제대로 안 됐다.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겠느냐 과연. 그래서 이 부분은 유해 위험 요인 개선 확인 절차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무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시정명령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이행은 하면 되는데 간혹 그 뭐 지금 작업 중지도 너무 과도하게 올스톱을 시켜놓고 있는데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업 정지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문제, 또 요구하는 게 너무 과도한 문제 이런 부분은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조치를 이행 안 했다고 또 처벌받게 되니까 이제는 종전과 다르게 뭐 그런 시정명령에 대해서 다툴 거는 다투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라고 법에서 요구를 했고 시행령에서 자세한 사항은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실무자들조차도 이게 말이 되냐. 무슨 관계법령이 뭐냐. 니들이 알아서 다 찾아서 해라. 이런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10가지를 쭉 이렇게 예시를 했는데 이건 법 자체도 사람이 많이 죽는 게 화재에 대한 거는 사실 가장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예 국회에서도 실수로 빼뜨렸고 고용노동부도 아무 생각 없고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런 쪽에서 과연 이것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럼 이런 거를 다 개인이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냐 이거는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나중에 많이 다투어질 건데 하여튼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건 아마 다들 하고 계실 거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여기 또 내용도 뭐 크게 별게 없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하는지를 반기 1회 점검해라. 그 미실시 교육에 제대로 해라. 예산을 확보하라. 그런 내용 정도니까 큰 뭐 저거는 없는 듯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변하는 게 이제 도급인이 이제는 직접적인 그 수급인 이하의 그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져라. 이제 이 조항입니다. 법 5주에 있는데 뭐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내 사업장에 들어온 하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져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는 예외인데 이 부분도 공범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거는 결국 내가 도급인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은 일반 내 사업장과 동일하게 조치를 하라 그런 내용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제 산업재해는 크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원료 제조물 관련 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렇게 나눠지는데 원료 제조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영 책임자가 설계를 잘못했다, 제조를 잘못했다, 관리상에 무슨 잘못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에 책임지는 건데 이게 식품의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해서 뭐 여객선 사업하시는 분들 거기서 만약에 음식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제 시민재해 대상이 된다는 측면이 좀 그렇고 뭐 가습기 살균제 같은 엄청나게 유독한 그런 문제로 접근한 게 아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일반 식품까지 다 확대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같은 걸 그대로 따다가 반복해서 썼는데 체계가 산업재해 시민재해가 다른데 이대로 그냥 해서 시행령에서도 그렇고 법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이행하고 자세한 내용은 0에서 규정해 준다. 그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을 해라. 시정명령 제대로 해라.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를 제대로 해라. 근데 사실 별 내용 없습니다. 사항 같은 경우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라는 것은 일반 조치로서 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 유지해서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을 점검한 후 위험 징후 발생 시에는 대응을 해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도 해라. 이게 일반 조치로서 얘기하고 특별 조치로서 별표 5에 위험한 제조물 여기 문제는 식품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유해 위험 요인을 여기는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하고 그 위험 징후 감지할 때 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및 조치를 하라. 그 발생 시 보고 신고 조치 잘하고 원인 조사 따른 개선 조치하라. 가항 나항에 관한 그러니까 1, 2호하고 3호 이게 내용이 뭔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진행할 업무 처리 절차는 마련해라.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런 거 반기 이상 점검하고 그 문제 있으면은 인력과 예산 추가 편성하라. 그러니까 뭐 그 소리가 다 그 소리인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산업재해를 그대로 따다가 그대로 쓰다 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한 그런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관계 보건 법령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되고요.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여기에 보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일에 점검해라. 그럼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정말 똑같은 의무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중 이용 시설과 교통수단인데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체계 구축하고 재발 방지 대책하고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하라는 거 해라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공중이용시설이고 무엇이 공중교통수단이냐 이거는 자세하게 표에 있는데 하여튼 주택 오피스텔은 하여튼 제외된다 뭐 이런 부분. 바닥 면적도 이제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하는 게 있고요. 그런 정도에 돼 있고 지금 가스 충전소는 들어가 있는데 수소는 어떻게 되냐 현재까지는 아직 수소 충전소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행 체계는 시스템은 뭐냐? 그게 이제 인력 갖추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크게 뭐 그 의미 있는 내용은 이미 다 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관계 보건 관계 법령은 이미 각 업체에서 현장에서 다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 이제 유해 위험력인 확인 계산하는 이제 이런 업무 절차 이런 부분이 좀 상세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시면 되고요. 도급 용역을 줬을 때는 또 이 부분에서는 그 산업재해하고 다르게 그다지 뭐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되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평가 기준 마련 이렇게 해서 도급 주고 그걸 하면 끝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 체제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법 체제를 합쳐서 놓다 보니까 법이 좀 이상하게 돼 있고 시행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실무에서는 수사는 세게 벌어지지만은 아주 인과관계 문제 가지고 하여튼 조처임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사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툼이 많이 벌어질 몇 년간은 판례가 쌓여야지 되고 더 나아가서 당장은 법부터 다시 고쳐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소한 그 몇 달이 걸리는데 지금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제대로 지금 뭐 해석해 가는 것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한테 이거를 국가가 이렇게 자기가 요구하는 거를 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안 하면 처벌하겠다. 이건 깡패 같은 짓을 계속 하면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헌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행 불가능한 걸 요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검사나 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접근하는지 제 나름 경험에 비추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월호 전복 사고 이렇게 해서 많이 사람 죽었는데요. 평형수 역할을 과적 화물로 대체한 겁니다. 이 물을 아래 오뚜기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평형수를 빼고 거기다가 그 과적 화물을 넣고 만재울수선 가라앉혀서 그냥 출항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는데 자기들은 빠져나오고 손님인 시민은 거기서 죽게 방치해놨다는 문제. 전형적인 대응 조치 잘못이죠. 이제 이게 대표적인 죄인데 이런 거 하면은 하여튼 사고가 나면은 제1번 현장 관계자부터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게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조치 내용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윗사람은 잘못된 것이겠죠. 과실로 내지 고의로 이렇게 해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인이 애매한 데는 이제 원인 분석하는 게 아주 애를 먹는데 이제 그 불산 유출 사고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합동 감식을 통해서 이제 그걸 찾아냈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동시 작업을 하거나 혼재 작업에 있어서 이제 여러 회사 사람들 원천과 하천 같이 할 때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면 사고가 크게 납니다. 특히 화학 관련해서는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고는 났는데
무슨 법이 적용되느냐, 뭔 잘못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수사기관은 늘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못이 있어야지 처벌을 하는데 그냥 잘못 있다고 처벌하는 거, 법에 위반된 사항이 뭐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조선사에서 큰 전기로 움직이는 큰 도화에 사람이 협착해서 죽은 사건에서 이게 산안법에 그런 데 자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검찰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제 갔다가 결국은 그 간부들은 다 처벌을 안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물고 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현장 관계자가 어느 정도 숙지했느냐. 이제 감전 사고에 있어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가 그 절연장갑 안 끼고 해서 사고 난 건데 이 경우는 그래서 결국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불러서 조사해 보면 달달달달 우리가 할 거 다 했습니다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교육 담당자 다 했고 그래서 이건 처벌을 못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회사에서 그 경판이랑 무거운 거를 띄는 작업을 하다가 그게 떨어져 가지고 중량물에서 압사된 사건인데 이거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든 도급인이든 전부 다 표준 작업 지도서대로 작업 안 한 게 밝혀졌는데 이제 이런 사고가 앞으로 다시 난다면은 절차대로 이게 확인해서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았다 해서 앞으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다 했는데요. 밑에서 누가 안 했는데 그러면 시스템이 잘못이기 때문에 한 번은 넘어가도 두 번째는 아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은 생리상 반드시 낮은 직급자로 만족하지 않고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질적 원인이 누가 제공해 종전에는 안전조치 이행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제부터는 인사와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권자가 누구냐 이런 쪽으로 갈 거고 저 검찰청에서는 그래서 벌써부터 대표이사 사무실까지 이제 막 압수수색하고 일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앞으로 수사 기법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과관계의 문제, 이제 앞으로는 가장 큰 아마 속무상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많이 다투고 일반 사고에 있어서 변호사들한테 이 부분을 많이 요청해서 신세를 져야 될 부분인데 예,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있느냐 조치 의무 위반이 이제 포항에 있었던 노인 요양센터 이거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그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업체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을 한다고 하면서 그 소방관계법이나 이런 사람 많이 죽어서 이렇게 대처로 만든 법이 아닌 공기질관리법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 완전 잘못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하지만 하여튼 인과관계가 항상 중요해서 과연 사망과의 조치 의무 사이에 무슨 잘못이 연결되느냐 그런 부분은 많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여기에서도 이거는 유죄 확정됐는데 판결에서 제시한 사업주의 의무가 그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거대로 안 지키면은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했다는 경고를 해야 되고 또 판매 유통 중에도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으면은 해당 제품을 유통 중지하고 회수를 해라.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했다. 그러면 그런 게 인과관계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수사에서 느꼈던 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이게 무슨 과실범 수준이냐 무과실 책임이냐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봤는데 또 기업에서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결국 수사에서 기소될 수밖에 없는 거는 현장 관계자들 불러보면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안전 지침대로 이행이 안 된 게 많은 경우 그래서 결국은 수사가 왜 기소를 갈 수밖에 없느냐 기업이 그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행 부분은 문의는 돼 있는데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 체계는 안전수칙을 단절시키는 체계 그렇게 되고 있고 현장 책임자는 안전수칙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한 점검도 그냥 이렇게 정례적 순찰로 해결하는데 그래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관계자라고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 공정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또 생산 관계자는 안전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기소가 많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험성을 법률적으로 결국 처벌하는 건 법 위반이지 사고 났다는 게 아닌 건데 법적으로 관리를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청 등 협력업체의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처벌을 안 했었기 때문에 무관심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 근로자 의견을 반영해서 유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도 좀 부실했고 또 뭐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 위험성 평가를 의뢰하거나 질의해서 내가 나중에 면피할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 책임 분산 좀 해놓고 그러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소홀한 부분이 있고요. 또 내가 책임지지 않을 부분 그냥 납품만 받으면 될 사항을 갖다가 내 공사 내 지배하는 영역에다 갖다 놓고 생산하라고 하면은 내가 지배하는 사업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형사 책임을 질. 그러니까 그거를 위험을 해칭할 수도 있는데 안 해놓은 부분도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에서 하다 보면 대표적인 경우가 뭐 사망 노조가 큰 데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부검도 못 합니다. 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장을 하면은 집행이 안 됩니다. 노조 반대로. 그리고 교육을 시켰다도 나 교육 다 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뒤집어서 정작 소송에서는 다 했습니다. 주장해봐야 반영이 안 됩니다. 증거관리 측면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결국 나중에 소송에서는 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형사 책임을 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 우리는 다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보면은 저희들 눈에 검사 눈에는 형편없는 경우도 많고 좀 돼 있는 데도 있고 아 여기는 진짜 잘 돼 있다. 그 부분이 물론 이제 그동안은 사장인 경영 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안 져서 그렇지만은 그 많이 좀 관심도가 떨어졌던 거 아닌가. 그 기소 여부는 결국 저희들이 이제 검사는 뭘로 하냐 법 위반으로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부실한 시스템을 검사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또 그러면은 그런 수사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스템이 안전한지를 보는 기업은 별로 없었고 그냥 안전 전문가를 불러다가 안전합니까? 막 이렇게 주문 쭉 돼 있던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본 어떤 안전 경영 그 시스템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저희 경험에 비추면은 이 경영 방침이 좀 안전하게 이렇게 사업 방침으로 좀 하겠다는 거를 확립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인사에 반영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사에 반영합니다. 안전 매뉴얼을 규정으로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잘못했을 때 그 감사하고 문제되면은 징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잘한 사람은 인사에서 고가에서 위험을 발굴한 사람한테 근로자든 현장 책임자들한테 성과를 주는 거는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 거고 잘못하면은 그거에서 인사에 문책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고 났을 때만 책임을 지는 시스템 그런 조직과 예산은 이제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형식적인 사항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유해 위험성 관리 시스템인데 이게 한 번 난 재해는 재발 방지까지 포함되는 그런 재에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한 번 사고 났을 때 두 번째는 그게 용서되지 않는 그래서 대표 등 그 경영 책임자가 가장 이 부분에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 종전에는 내 책임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다 내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좀 많이 써야 되고 그 결국 사와 같은 유해 위험성 관리 시스템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는 이제 현장에서 이행이 돼야 되는데 현장 이행에 대해서 그렇게 그 시스템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기업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냥 하라고 해놓으면 그게 가긴 갔는데 그 현장 과장 컴퓨터 속에 있다든가 사무실 안에 처박혀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표준 작업 지도서를 어떻게 돼 있어야 하고 작업자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실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시스템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걸 점검해서 야단치건 야단치고 상주건 상주해야 되는데 그 이행 상황 점검 시스템 이 부분이 좀 없고 그 했으면 했다고 증거로 남겨야 되는데 말로는 했다고 하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는 났을 때는 안 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전교육에서 뭐 예를 들어 신호수를 배치해라. 배치했는데 사고 났다. 나 배치했으니까 됐습니다. 아니 그 배치하고 교육을 충분히 하는데 교육을 잘 못했으니까 책임져라. 이런 상황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 1, 2, 3은 그런 대로 형식적으로 하면 되는데 4, 5, 6, 7, 8이 이게 형사 책임 면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하여튼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누가 구했을 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회사의 사업장마다 다 나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당장 1월 27일 시행하면은 그때 얼른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6개월 내 점검하니까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은 1월 27일 시행에 즈음해서 뭔가를 했다면은 6개월간은 상당 부분은 그 면책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법상의 경영 책임자한테 직접 책임을 못 물을 수 있는 뭐 그런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여유는 있으니까 서둘러서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긴 시간 두서없는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송인택 변호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또 아주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저도 여러 학회 뭐 사회도 보고 토론도 하고 발제도 해봤지만 이 발제가 이렇게 긴 경우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원래 예정대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어쨌든 뭐 아주 긴 발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응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김인영 교수님께서 해운항만 기업에 있어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이라고 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김인영 교수님께서 언제 또 이렇게 중처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자세한 발제 내용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여기 10분 정도 지체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땡기거나 아니면 토론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